자, 2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보험 법규 편인데요. 마찬가지로 1편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범위는 넓고, 지문은 삼지선다로 돼 있으니까 문제를 푸시는 데는 조금 더 용이한데, 범위가 넓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쭉 보시면서, 제가 여기서 지적하는 이런 부분들,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쭉 넘기면서 한번 보시면 문제 푸시는데 훨씬 더 용이할 수 있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면서 바로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는 실질적 뭐죠? 준거주의가 아니라 실질적 감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거는 그냥 암기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실질적 감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회사의 홍보부서 직원은 보험 모집을 할 수 없다. 우리가 보험 모집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죠? 대표이사. 그죠?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 다음에 뭐 감사. 그죠? 사회이사. 사회감사. 이런 경우는 우리가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 외에 뭐 임직원들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영업을 모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 설계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어디다가 등록합니까? 금융감독원에 등록하는 게 아니라 금융위원회에 원래 등록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죠. 위원회에서 모든 걸 다 하기에는. 그래서 위원회에서 어디다가 협회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명보험협회에 등록하면 된다. 그러니까 설계사 등록은 어디다 한다고요? 생명보험협회에다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중개사는 어디다 해요? 그러면 금융감독원에 한다. 또는 대리점은 보험협회에다 한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설계사, 보험 대리점 또는 중개사에 등록을 한 자는 우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자, 우리가 징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뭡니까? 이건 전부 다 행정 처분을 위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우리가 징역과 뭐를 처분합니까? 벌금을 처분합니다. 그럼 행정이나 이런 부분들 우리가 행정 규제나 이런 것들을 위반하면은 뭐를 합니까? 과태료 같은 거를 부담하죠.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그냥 보험회사 간의 협정에 의해서 하게 되면은 제재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법을 위반하면 벌금, 그 다음에 행정적인 처분을 위반하면 과태료, 그 다음에 내부적인 협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재금을 통해서 제재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징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모집인 설계사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등록하지 않고 하는 경우에는 다 처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등록을 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보험 설계 말소. 자, 우리가 등록이라고 하는 게 있고 말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용어로 우리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보험회사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계약을 하는 것을 위촉이라고 하고요. 또는 보험회사하고 이제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해촉이라고 합니다. 그죠? 요 용어들을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촉과 해촉은 당연히 여러분들과 회사하고 맺는 거고요. 여러분들과, 그죠? 여러분들과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회, 이제 실은 금융위원회겠죠. 위원회에 이제 위탁을 받은 협회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모집을 하겠다라고 등록하는 과정은 우리가 이제 그걸 등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등록을 취소하고 내가 다른 쪽에 보험사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말소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촉만 한다 그래서 다른 보험사로 옮길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말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보험회사가 협회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말소는요,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고 회사도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설계사의 말소는 보험회사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할 수 있다. 직접 말소가 가능하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 대리점은 보험 계약자를 위해 보험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 대리점이 계약자를 위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죠? 보험회사를 위해서 보험회사를 대신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보험회사를 대신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보험 대리점이라고 합니다. 대리점이라고 합니다. 보험 대리점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겸업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죠. 여러분들 대리점 같은 경우에 가보시면 생명보험 상품이나 손해보험 자동차 보험 같은 거 다 같이 팔죠. 그렇기 때문에 대리점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겸업할 수 있다. 대리점은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법인은 중개사가 될 수 없다.
돈이 많은데 왜 중개사가 될 수가 없습니까? 그죠? 뭐가 많으면 반대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은 보험중개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죠? 근데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법인은 보험중개사가 당연히 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 부분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법인,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 그러니까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은 보험중개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하시면 됩니다. 돈이 많은데 빚이 많으면 우리가 중개사가 될 수 없지만 위험하잖아요. 그죠? 근데 자산이 많으면 당연히 중개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말하는 방카슈랑스라고 하죠. 은행 같은 데서 보험을 파는 것을 우리가 방카슈랑스라고 하는데요. 이제 금융기관이 파는 거예요. 원래는 보험회사만 팔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보험회사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에게 보험을 팔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을 우리가 방카슈랑스라고 합니다. 그런 보험 대리점을 우리가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이라고 하고요.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은 그 영업의 보증금을 위탁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금융기관 자체가 큰 그 보증에 대한 신뢰가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영업 보증금에 대한 위탁 의무가 없다. 요 정도 하나 더 기억하시고요. 자, 우리가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 같은 경우, 방카슈랑스 같은 경우에는 보장성 보험을 판매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보장성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어디서 파는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품까지도 다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면 누가 가장 힘들어집니까? 예, 보험회사가 힘들죠. 그나마도 지금 보험회사가 영업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다른 금융기관에서 보장성 보험까지 판매를 하게 되면 보험회사에게 너무 불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막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대리점은 보험 대리점은 보장성 보험인 종신보험을 판매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장래 이익 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기재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연금보험의 5개년도 직전 5개년도 실적에 근거한 예상 배당금은 기재할 수 있지만 그 외에 잉여금이나 배당에 대해서는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라 금지사항입니다. 기재의 금지사항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고 예외적으로 뭐라고요? 예외적으로 우리가 저축성 보험인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직전 5개년도 실적에 근거해서 우리가 예상 배당금을 게시할 수 있다. 기재할 수 있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0번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계약자가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인데 중요한 사항을 예상할 수 있다라고 해서 생략하면은 보험회사에서는 뭘 설명합니까? 그죠? 그죠? 그래서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계약을 여러분들이 나 설명 듣지 못했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그 3대 지키기죠. 우리가 3대, 보험회사가 3대 기본 지키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뭐, 여기에 첫 번째가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 의무가 있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설명해야 하는 법령상의 의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설계사 등이 설명한 내용을 해당 보험계약자가 이해했음을 구두의 방법만으로 우리가 시험 문제 푸실 때요. 뭐뭐만 또는 전부 또는 모두 이런 용어가 들어가면 좀 의심하고 보셔야 돼요. 무조건 틀린 건 아니지만 의심의 눈초리로 한번 보시고 나서 보시면 틀립니다. 구두의 방법만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말만 확인은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서명이나 기병날인이나 녹취 등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계약자가 자기가 불리해졌을 때 그거를 가지고 내가 제대로 설명 못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피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피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에 의해서 확인받아야 된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공정경쟁 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협정에서 위반받았을 때 우리는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호 간의 협정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과태료나 이런 것들을 쓰는 게 아니라 제재금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4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3천만 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있다. 자, 협정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과태료가 들어가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협정이 들어가면 틀리고요.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거에 들어가도 틀리는 거죠. 그죠? 법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뭐가 들어갑니까? 네, 벌금이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간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보험회사를 모함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는 제재금을 부과하는 거 맞죠? 우리가 이제 협정에서 이제 그 위반했을 경우에 그런 보험회사에게 또는 설계사에게 부과하는 제재금인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위반 시에 그 부과하는 그런 제재금은요, 100만 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때는 그냥 제재금이 200만 원 나온 답을 고르시면 그 정답일 확률이 높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100%는 아니지만 우리가 100만 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수 인증 설계사의 계약 유지율 산정 시 일시납 계약. 자, 일시납 계약도 우리가 당연히 제외되면 안 되겠죠. 일시납 계획도 실적이잖아요. 당연히 여러분들 보험 팔게 되면 우리가 월납으로도 팔고 연납으로도 팔고 그죠? 또 이렇게 한꺼번에 일시에 돈을 보험료를 다 받을 수도 있잖아요. 가장 잘하신 거죠. 근데 일시납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월납으로 산정해 가지고 여러분들 실적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는 거지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는 우리가 뭐 이런 것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요. 2008년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여러분들이 그 표에 조그만 숫자로 마지막에 2021년도 이렇게 나와서 이쪽에 숫자가 있습니다. 그게 얼마냐면은 13,660명이에요. 그러니까 10,000명 이상을 그 우수인증 설계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억하실 거 2008년이고요. 우수인증 설계사는 보험회사, 보험협회별로 이제 인증을 합니다.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개인대리점협회에서 각각 인증을 주고 있는데요. 인증 설계사의 규모도 10,000명 이상을 지금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업법에 따라서 우리가 예금보험제도 있죠. 우리가 얼마까지 보장해 주죠. 5천만 원까지 보상을 해 주는데요. 인당 5천만 원까지 보상을 해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저축은행이나 이런 데도 여러분들 예금이나 적금 가입하시라고 우리가 가면 항상 그런 직원들이 설명하죠.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보험업법에 따라서 그걸 정한 게 아니에요. 이 예금보험제도라는 것은 예금자보호법이라고 하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실시가 되고 우리가 금융기관들이 예금보험료를 내는 거예요. 기금을 내는 게 아니라 예금보험료를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겁니다. 예금보험공사에 돈을 냈다가 나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여러분들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주는 거예요. 예금보험금을 주는 겁니다. 이게 보험입니다. 일종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고 예금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다라는 부분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이죠? 여러분들 30일 이내에 우리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해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30일, 60일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분쟁 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이요? 30일 이내 합의가 일어나지 않으면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당사자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수락하지 않은 경우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가 수락하지 않았으면 어떤 겁니까? 수락하지 않은 거가 되겠죠. 조정안을 수락한 게 아니라 내가 수락하지 않았는데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것은 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 자체로도 틀린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요 기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수락하지 않은 기간은 20일 이내에 수락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20일 이내에 수락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보험 찾아줌 시스템에서 생손보 및 우체국 새마을금고대 공제 가입 내역을 자, 내보험 찾아줌 시스템에서는 생손보 내에서의 보험 가입 내역을 보여주는 거고요. 우리가 공제보험을 파는 우체국이나 새마을금고 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우체국이나 새마을금고 연합회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회할 수 없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보험 찾아줌은 뭐만 한다고요? 생손보 보험에 대해서만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입한 모든 보험계약의 경우 해당 보험회사에 연락해 대리인 청구제도를 지정할 수 있는 거는 뭐만 가능하죠? 모든 보험계약,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이나 뭐뭐만이나 모든 전부 이런 것들이 나오면 틀린 거로 의심하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심하시고 자, 대리인 청구제도를 지정할 수 있는 것,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같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본인을 위한 본인의 보험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 계약에 한해서 대리인 사전에 대리 청구인 지정제도 내가 혹시나 치매에 걸릴지 모르니까 나중에 내가 만약에 혹시 그런 치매에 걸리게 되면 누구한테
내가 지정한 사람한테 보험금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대리인 청구 제도라고 하는데, 대리인 청구 지정 제도라고 하는데, 그것은 반드시 본인을 위한 보험 상품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고 심의 관련해서는 위반에 따라서 제재 조치는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제재금이 아니라 최대는요, 우리가 광고 심의 위반을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이제 허가를 받은, 인가를 받은 대로 안 하고 이것을 위반해서 우리가 만약에 광고 행위를 했다. 그러면 이때 가장 처벌이 강한데요. 이때는 1억 원입니다. 그래서 최대 1억 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결산공시라고 하는 게 있고, 우리가 이제 정기공시 안에 결산공시 있고, 임시공시 있고, 뭐 이제 우리 수시공시가 있는데요. 결산공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3개월 이내에 공시하고, 3년간 공시하게 돼 있습니다. 3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되고 3년간 공시해야 되는데, 우리가 반드시 하나 더 기억하시는 건 분기 임시 결산 공시라는 게 있는데요. 분기 공시, 임시 공시가 있는데, 이건 분기라고 하는 게 3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 이내 공시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 거에 영향을 주니까 이 분기 임시 결산 공시만 2개월 이내입니다. 나머지는 3개월 이내. 그 다음에 수시, 우리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 수시 같은 경우는 언제 해야 됩니까? 바로 즉시 공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수시, 즉시, 분기, 임시 2개월 이내, 일반적인 공시 3개월 이내 공시하고 공시일로부터 3년간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시 공시 항목을 통해서 우리가 경영 실적이나 재무 상황이나 재무제표 같은 경우는 수시 공시 항목이 아니라 정기 공시 항목이죠. 그죠? 정기 공시하는 거고요. 수시 공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억할 때 뭡니까? 중대한, 거대한 이런 용어가 들어간 뭐 중대한 위험이나 거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뭐를 하게 된다? 즉시 공시하는 수시 공시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수시 공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거 고르는 것도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 민원은 우리가 금융권과 달리 블랙 컨슈머에 의해 남용될 소지가 크다. 자, 우리가 교재에서 블랙 컨슈머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고요. 이건 악성 소비자가 아니라 문제 행동 소비자, 악성 민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 행동 소비자에 의해서 남용될 소지가 큰 거죠.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이라고 하는 계획 자체가 사행 계약성이 있죠. 약간 내가 돈을 조금 내고, 보험료는 조금 내고 보험금은 크게 받으니까 이게 유혹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기의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문제행동 소지자, 악성 민원인의 그런 남용될 소지가 크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금융소비자가 보험회사의 분쟁 시 금융감독원, 소비자원 등의 직접 방문으로만 금융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 만 또는 모든, 전부 이렇게 들어가면 의심하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직접 방문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경우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꼭 직접 방문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편이나 팩스, 인터넷으로도 여러분들 접수가 가능하다. 직접 가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죠? 내가 기분도 지금 여러분들 문제가 발생해서 기분도 나쁜데 직접까지 가면 얼마나 입장에서 보면 불리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직접 방문만이 아니라 이런 우편이나 팩스나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종신형 연금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은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이 곱하기 2가 아니라 곱하기 3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그냥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곱하기 2가 아니라 3. 자, 이거는 이런 수식으로 그냥 여러분들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금소득은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해서 분리하는, 자, 우리가 연금소득 같은 경우는 원칙은 뭐예요? 분리과세하는 게 아니라 원칙은 종합과세하는 게 원칙이고요. 근데 우리가 연금소득액이 합계액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우리가 분리과세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분류과세라고 하는 것은 종합과세하지 않고 별도로 종류를 나눠서 하는 거예요. 세금들, 소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뭐 퇴직소득이라든지 아니면 양도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합소득에 넣지 않고 처음부터 바구니를 달리 가져간다. 이런 걸 우리가 분류과세라고 하고요. 종합과세를 가져가는데 이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가져가면 종합과세에서 요만큼은 분리해서 과세를 하겠다 하는 원칙이 분리과세입니다. 그래서 연금소득 같은 경우는 분리과세 원칙이에요. 그죠? 원래 종합과세 원칙을 종합소득, 종합과세하는 게 원칙인데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받는 거니까 증여재산이 아니라 사망은 뭐죠?
예, 상속재산으로 본다. 이런 거죠. 증여재산이 아니고 상속재산이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상속재산이라고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배우자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인 경우 상속지분율. 자, 우리가 배우자가 어떤 그 직계비속인 자녀들하고 또는 직계존속인 어떤 그 부모들하고 똑같이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배우자는 50%를 가산합니다. 그래서 0.5.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1.5 대 1대 1 이런 거죠. 자녀가 만약에 2명이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3.5죠. 3.5대 배우자는 1.5를 상속받습니다. 금융소득 중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을 포함한, 자, 우리가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속에 종합과세 하는데요. 자, 당연히 비과세 되는 거하고 분리과세 소득은 포함하면 안 되겠죠. 제외하고 나서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합니다. 자, 우리가 2천만 원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서는요,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자,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2천만 원이 넘으면 우리가 종합과세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금소득의 나이가 70세 미만인 경우에는 우리가 70세 미만이면 몇 프로죠? 네, 5%부터 시작합니다. 5%. 70세 이상 80세 미만인 경우에는 70세에서 80세 미만인 경우에는 4%. 80세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가 3%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요거하고 같이 종신형으로 받는 연금에 대해서는 무조건 4%입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그러면 요거 두 개가 충돌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 낮은 거를 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85세인 경우에 종신형으로 연금을 받습니다. 그럼 몇 프로예요? 4%가 아니라 3%를 적용받는다. 유리한 걸 적용받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70세 미만인 사람하고 70세 미만인데 종신형으로 받는 연금소득인 경우에는 5%가 아니라 뭐죠? 예, 4% 유리한 걸 받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과세기간 다른 보험회사로 이직한 보험설계사는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한다? 아니죠. 우리가 다른 보험회사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는 게 아니라,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연소득이 7,500만 원 이하이거나 또는 신규로, 내가 그 해에 신규로 설계사가 된 경우가 우리가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신규로 설계사가 되거나 아니면 직전 과세기간의 수익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설계사가 간편장부 대상자고요. 다른 보험회사로 이직했다 그래서 우리가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2편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자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는 게 얼마라고요? 7,500만 원. 그러니까 7,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우리가 종합신고는 몇 월에 하죠? 예, 5월에 신고를 해야 된다. 7,500만 원 5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2편에서도요, 1편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한번 쭉 보시면서 그런 포인트들을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쭉 또는 교재를 쭉 읽어보시면 시험 문제를 푸시는 데는 훨씬 유리하니까 직전에 꼭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어떤 함정들을 잘 찾아서 학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